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도망쳐라. 질투로 인해 맹수가 되어버린 사내.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는 말이 있다.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막연한 분노 또는 질투를 의미한다. 나는 예전에 벤츠 자동차나 호화 전원주택같이 일반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세란 이름의 위자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20대를 너무도 궁핍하게 보낸 나한테는 그런 감정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때문에 막연한 분노가 일었던 것이다. 나카지마 아쓰시의 산월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 글은 분노로 인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내의 고백을 통해 막연한 분노나 질투심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한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이징은 진사시험에 급제하면서 입신 출세의 꿈에 부풀지만 변변찮은 직분과 녹봉에 좌절하고 시리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대로 만천하의 명성을 드높이며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려면 명망 있는 시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관직을 떨치고 나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맞닥뜨린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일상이었다. 시인으로서 전혀 꽃피우지 못하는 자신의 재능에 실망하면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잃어보려 발버둥치는 그를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게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징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미간말직으로 복직했는데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무시했던 자들이 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올라 떵떵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할수록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질투를 느낄수록 그의 삶은 나락으로 치달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그는 어느 날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참이란 사람이 승진하여 영남 지방의 임지로 가기 위해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다. 산속을 지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덮치려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1년 전에 사라진 이징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던 친구 사이였다. 원참이 이징에게 어떻게 호랑이가 되었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정신없이 뛰어나갔다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개울가에 당도했는데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온 몸이 털로 뒤덮인 호랑이로 변해 있었다네. 내가 짐승으로 변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당장 죽을 결심을 했지만 토끼 한 마리를 본 순간 그 생각은 잊어버렸고 잠시 후 내 입은 이미 토끼의 피로 푹 젖어 있었다네. 그 뒤로 하루에 얼마 동안은 인간으로 돌아와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조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는 내가 왜 호랑이가 되었는지를 탄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찌해서 예전의 인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비통한 일인가. 이징은 높은 벼슬에 올라 임지로 향하는 옛 친구의 얼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시로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 않았고 성공을 바라면서도 벗들과 더불어 공부에 온 몸을 던지지도 않았네.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그 잘난 자존심이 바로 맹수였던 것일세.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는 달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반감이 그를 망쳤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성공에 분노와 질투를 참지 못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징은 바로 르상티망의 불길에 희생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부족한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데 크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발동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징처럼 화병으로 키워버리면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맹수가 될 수 있다. 분노나 질투에 휘둘리게 되면 좋은 점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것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습성이 생겨 종국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르상티망의 싹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바로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얻는 법. 보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삶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다. 열등감도 그중 하나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앞서 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데도 나중에 보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부족이나 결핍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열등감에서 비롯된 에너지는 다루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점에서 핵 원료와 비슷하다. 그로 인한 감정들을 세상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심으로 발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감정의 씨앗을 버리면 전혀 힘이 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하는 구약 속 인물 삼손처럼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버리면 힘을 모조리 잃고 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으니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나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싶다는 권력욕 등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에 삶을 맡기면 그 끝은 반드시 파열음을 내며 부서지게 되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속에 없는 것들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타인을 부정하는 힘을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바꾼다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를 그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보다 나아지겠다고 결심하고 밤낮으로 매진한 끝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서점가의 성공학 책에 곧잘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타인이나 세상에 책임전가하고 그로써 끝을 낸다면 정말 큰 문제다.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미래로 달려나가게 하는 활력이 아니라 변명으로만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니체는 지금의 자기가 싫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이 되고 싶다면서 현재의 자신을 경멸하거나 스스로에게 반발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다. 니체가 자신의 숱한 저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즐거운 학문에 이런 말이 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의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금은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해도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며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말고 부질없는 분노나 질투에 휘둘리지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산골짜기를 헤매는 맹수가 되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말라는 충고다.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나를 위해 박수를 친다는 것.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젊은 나이에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운이 좋은 거야? 한참을 그렇게 투덜거리다 내가 타인의 성공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나 자신한테 실망하기도 한다. 물론 질투심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끌어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질투심이란 초조함, 불평불만,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일이 더 많은 법이다.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우 대형 사고까지 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술로 박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두 손바닥을 마주쳐 크게 소리내는 행위 말이다. 박수에는 3가지 효용이 있다. 첫째, 분위기를 띄운다. 박수라는 단순한 행위로 공기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된다. 둘째, 박수 받는 쪽의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이것이 최대의 효용인데 박수를 치면 분노나 질투의 진흙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내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치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솔직하게 칭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다른 사람의 제안을 깎아내리기 십상이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말은 쉽지만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발언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한참 어린 풋내기 사원이 우수한 아이디어라도 내놓으면 상황은 더욱 냉랭하게 얼어붙는다. 이럴 때 먼저 박수를 치면서 아주 괜찮은 생각이네, 좋아, 자네 말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긍정의 반응으로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헐뜯고 비판하는 비웃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그만큼 초인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강연들을 통해 박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여러 해 전에 출간한 회의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이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박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실제 회의 도중이나 끝자락에 박수를 치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업회의든 전략회의든 근엄해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공기를 무겁게 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결과적으로 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는다. 반면에 의식적으로라도 박수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간단히 부정적인 생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활기차게 할 수 있다. 박수를 치는 행위가 우리 모두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이끌어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든다면 니체는 575개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 책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자기 자신까지 기쁨이 넘친다. 아무리 작은 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만약 산월기 속의 이징이 박수의 기술을 알고 자신이 먼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에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산골짜기로 들어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맹수가 되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동료에게 내가 먼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한다면 니체의 말처럼 당신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다. 스스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스포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계다. 세계 랭킹, 연봉 등으로 힘과 기술의 차이에 따라 명쾌하게 서열이 정해진다. 하지만 확실히 기술이나 힘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막상 시합에서 패배하게 되면 상대 선수에 대해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처럼 너무나 차원이 다른 수준의 천재들한테는 처음부터 아예 질투할 기분도 나지 않는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기록만으로도 보통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질투나 분노라는 감정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월드컵 같은 국가대표 축구팀끼리의 시합이 끝나고 상대편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적으로 만나 격렬하게 싸웠지만 같은 운동선수로서 동질감을 나누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축제같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관객들은 라이벌이 피 터지게 다투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얼마 전 TV에서 골프 중계를 보았다. 함께 시합하는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하자 상대 선수가 박수를 치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에 멋진 플레이로 승리한 선수보다 박수로써 자신의 마음속 질투심을 가볍게 벗어던지는 상대 선수가 더 멋져 보였다. 하이파이브도 그런 행위 중 하나다. 시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훌륭한 기술을 보이면 선뜻 손을 내밀어 축하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상대를 칭찬한다. 사회생활에서도 주위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나의 기쁨은 기꺼이 나누고 누군가 슬픔에 젖어 있으면 그것 역시 기꺼이 나눠 가지며 진심으로 교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니체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으며 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근대 스포츠는 대부분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니체는 1900년에 사망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규칙으로 정비된 스포츠다운 스포츠를 생전에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니체가 남긴 수많은 아포리즘 중에는 스포츠가 갖는 의미와 맥락이 통하는 것들이 많아 흥미롭다. 니체는 아침노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안다. 힘들고 외로울수록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나마 곤란이나 역경과 마주쳐 힘들 때를 보낼 수는 있어도 멀리 본다면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구보다 많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가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러기를 소망했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